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기뻐야 해야 되나?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공부를 하던 우리 정희안 학생이 9월 네. 달서부터 미국 대학에 다니게 됐어요. 예, 어, 이렇게 잘 연락이 됐네요. 왔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미국 간다고, 어, 이제까지 수업은 잘 들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뭐, 아, 기뻐할 일이겠죠? 그럼요. 예.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정현 선생님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이죠? 네. 학생이죠. 학생이고, 저기 민사고 나와 졸업한 다음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잠깐 텀에 이 수업을 들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작년 9월서부터 이 수업을 들었는데, 거의 1년 다 돼가죠? 예, 그동안 또 이렇게 수업 열심히 듣다가, 미국으로 가서 이제 학업을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하여튼 뭐 잘하는 학생이니까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영어도 꽤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릴 때 민사고 미국에서 출신이면 패시브로 장착을 아마 하고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3분의 4 같은 거를 잘 못해요. 그 어렸을 때 외국에 살던 사람들은 그 투포스 이렇게 뭐 4분의 1을 4를 거꾸로 하기 때문에 2분의 4인지 4분의 1인지 늘 헷갈려 합니다. 또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예, 그 소식은 그렇게 전해드리고 저희는 또 이렇게 이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눠드린 그 교재 두 개를 오늘 나갈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목표는 원대하지만 실제로 한 단원 나가고 좀 멈출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경사하감법입니다. 애초에 그 대학 수학을 하려고 했던 목표 중 하나가 AI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AI 알고리즘을 이해할 것인가라는 뭐 의문이 있었고요. 미분 쪽에서는 이 경사감법을 쓴다라는 거, 기계학습의 기본 로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일차적인 저희의 대학 수학의 목표였는데 드디어 왔어요. 그리고 이거 경사감법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 그 라그랑주 상수법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까지를 일단은 대학 미분의 기초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이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으로 이제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그 실생활들을 어떤 수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해석을 하는데 그 미분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추가적으로 실생활 수학을 조금 하면서 대학 수학 과정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경사하강법, 그리고 헤시안 행렬, 그리고 라그랑주 승수법하고 실생활 수학하고 해서 4강 정도 남아 있는데 실생활 수학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 2강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아마 절반 이상은 역시 미분하다가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순서는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경사하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사하강법의 아이디어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일변수 경사하강법 이게 이제 기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경사하강법이고요. 그리고 학습률 N이라는 게 에타라는 게 중간에 들어갑니다. N처럼 생긴 거 에타라고 읽죠. 그래서 다변수 경사강법이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AI에서는 변수 크기가 뭐 몇 억 개, 몇 조 개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처리해야 돼서 이 병렬 처리를 하는 그 GPU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변수를 그 정도까지 취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2개까지만 역시 저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러닝머신에 이것이 응용된다라는 것이고 관련된 연습 문제를 좀 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개요를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요. 어, 상황극을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안개가 자욱한 산 정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산 위에 사람이 하나 서 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침침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발밑의 기울기입니다. 북쪽이 더 높은지 동쪽이 더 낮은지 발의 감각으로 알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발 더듬다 보면은 아래쪽에 어딘가는 저희가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관념적인 상황이고 실제로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 방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면 됩니다. 이것이 경사하강법입니다. 뭐 이론은 굉장히 간단하죠. 뭐 이런 느낌이 바로 경사하강법인데 이걸 수식으로 만들면 또 느낌이 좀 약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위치 좌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파른 내리막 방향을 정하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가장 가파른 방향이 바로 그레디언트 방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파른 내리막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레디언트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방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미분 가능한 지형이다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미분 가능하니까 가장 가파른 것의 반대 방향이 가장 가파른 내리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 이동한다. 한 걸음의 보폭을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 봤던 에타라는 상수를 이용해서 보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까지 하면은 이 경사하관법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굉장히 내용이 좀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경사하관법의 열쇠는 그레디언트. 그냥 가장 빨리 올라가는 방향이 바로 그레디언트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가장 빨리 내려가는 방향을 찾겠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기울기 정보를 우리가 방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저희가 기울기를 쓸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경사강법 공식을 드디어 여기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 x n 더하기 1, y n 더하기 1은 다음 스텝입니다. 다음 위치를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xn, yn 이 위치에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에타만큼의 보폭으로 움직인다. 에타라는 것은 결정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결정해야 됩니다. 어느 보폭을 선택할지는 이게 이제 사용자들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요거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값을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몇 개, 실험적으로는 몇 개 값을 대입해 보고 나서 안정적인 값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수치를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저희가 문제 상황에서는 이거를 결정하는 문제를 함부로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타는 주로 주어주고 저희가 문제를 푸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사법을 쓸 때는 에타를 저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식에서 다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결정하는 거. 그리고 에타를 학습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은 보셨죠? 이 좌표는 지금 좌표에서 그레디언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에타만큼 이동하는 것.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읽어보면은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 식이 저희가 이제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식은 그냥 공식으로 저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이 아니고
의미상 이것은 당연하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되셨을까요? 예. 자, 근데 지금 경사관법의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가 최소값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최소값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찾아가려는 움직임으로 경사관법을 지금 말씀드린 건데, 최소값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최소값 찾을 때 미분에서 0되는 값 찾잖아요. 극점이 되게 최소값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간의 양끝점 봐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모든 구간의 식이 다 결정되어 있을 때는 그냥 이런 고전적인 방법을 찾으면 되지 굳이 경사관법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식이 있으면은 미분에서 바로 미분에서 0되는 값 찾아서 풀면 되는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방정식이 복잡하면은 이 미분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을 구할 수가 없어집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도 오차 이상의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정식 복잡한 경우에는 미분해도 0이 되는 값을 일단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방법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한 변수가 수백만 개 정도 되는 그 기계학습 AI 상황에서는 이런 해석적 방법으로는 문제를 못 푼다는 거죠.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미분해서 0되는 것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가 몇 개 안 되고 식이 좀 고차가 난 저차식이 나오고 좀 단순했을 경우에는 그냥 미분해서 바로 그 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게 최소값 찾는 방법이고 이 경사강법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기울기 계산하고 기울기 반대 방향으로 좀 이동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최소값을 수렴할 것이다라는 저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복잡한 함수도 적용이 가능하죠. 그레디언트 한 번 미분한 거 가지고 조금씩 이동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가 수억 개라도 가능해집니다. 딥러닝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 최소값을 찾으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왜 우리가 미분에서 0되는 값을 찾질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에서는 먹히는데 변수가 수억 개나 되는 이 기계학습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방법이 돼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현재 위치에서 조금씩 이동해 가는 이 경사하강법으로 이 최소값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사하강법을 쓰는 목적을 아시겠죠? 저희는 그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최소값을 찾는다라는 그 이런 계산으로 바꿔치기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 변수에서부터 상황을 조금 보자면 미분에서 0대 0보다 크면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왼쪽으로 이동하면 감소하는 거죠. 오른쪽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미분에서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부호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함수값이 줄어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양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가고 음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변수에서 저희가 방금 전에 그레디언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일변수에서는 직관적으로 그게 당연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변수 상황에서의 경사강법의 식입니다. x n 더하기 1, n 더하기 1번째 위치는 n번째 위치에서 미분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베타만큼 움직인다. 아까랑 식이 똑같습니다. 아까는 이변수 함수에서는 여기 그레디언트로 바뀌고 좌표로 바뀌었었는데 이건 순수한 어떤 수직선 상황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그 식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식도 이해되셨죠?
크게 어려운 식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한 가지 질문, 아, 예, 예, 용어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예, 그 에타가 예, 학습률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 기계학습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지금 기계학습의 근본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여서 이 에타라는 게 이거는 경험치로요. 프로그래머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하면서 넣습니다. 어떤 때 좋은 값이 나오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계속 찾아가서 에타를 찾거든요. 에타 값에 따라서 효율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학습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학습률이라고 여기서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김자배 학생은 뭐 특별히 질문 없습니까? 어, 예, 저는 딱히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요식은 스스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내가 가리더라도 스스로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외워서 제가 직접 쓸 수 있다. 뭐 그 말씀이신 거죠? 배우라는 게 아니고 이 식의 형성 원리를 내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아, 그래서 예.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할 텐데, 그러고 음. 보니까 그 에타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할 게 있다면 그거, 그러니까 산이 있는데 산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자라는 게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산이 있는데 내가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미분했더니 이 방향이 이제 그레디언트 방향이 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문제는 보폭을 어 이만큼 갈지 요만큼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폭의 크기가 바로 에타입니다. 이 방향은 여기서 F, 나오고 아, 네. 에타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를 결정하는데 보면 알겠지만 지금 국소적인 최소값은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에타 값을 크게 잡아버리면 그냥 바로 여기로 가버려서 최소값을 지나쳐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너무 작게 잡으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아, 적절한 네. 크기로 잡아주면은 효율적으로 딱 이 최소값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네. 보폭의 크기가 바로 에타예요. 방향은 여기서 나왔으니까. 아, 네. 근데 요거는 얘기한 대로 저희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경험적인 수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저런 부분이 문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경사하강법으로 최소값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 함수는 fx는 x제곱이니까 최소값은 x가 0일 때 바로 나온다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거는 계산 없이도 바로 알 수 있는 최소값인데 경사하강법으로 찾아보자 해놓고 에타 값을 0.1로 주고 시작점을 2로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경사하강법을 한번 써볼게요.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식은 x n 더하기 1번째 위치는 어디냐면은 n번째 위치에다가 f 프라임 x n의 기울기에다가 적당 에타를 곱하는 것인데 여기 0.1을 곱하라고 돼 있죠. 이렇게 일단 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f 프라임이 얼마입니까? 지금 f 프라임이 EX. 2x가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2x를 집어 넣습니다. 2xn이죠, 지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xn 빼기 0.2xn이니까 0.8xn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최종적인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스텝은 0.8보다 작은 거예요. 0.8 위치예요. 그러면 0이 있고 2가 있었는데 0.8
곱하면은 1.6으로 먼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0.8을 곱하면, 1.28,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옆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또 0.8 또 곱하면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해서, 결국 이 등비 수열은 일반항을 구해주면 x에는 2 곱하기 0.8의 n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일반항이죠. 계속 0.8씩 곱하는데 첫 번째가 2가 나와야 되니까. 됐죠? 너무 빨랐나요? 요 점화식은 이제 등비수열 점화식이잖아요. 뭔가에다가 곱해서 다항이 나오는 거니까 등비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을 2로 보고 0.8을 공비라고 봐야 되니까 0.8은 n 빼기 1인데 지금 0항에서 출발하니까 n승으로 고친 겁니다. x에는 2 곱하기 0.8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극한을 보내버리면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보다 작기 때문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x n승을 해주면 결국 0으로 갑니다. 뭐냐면 최소값이 0이 된다는 거죠. x가 0일 때 최소가 나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어떤 직관, 처음부터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x가 0이잖아요. 여기가 최소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그냥 미분으로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인데 그게 아니고 경사관법을 쓰려면은 2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더듬더듬 내려가다가 0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무한번에 이 코스를 밟아야 0으로 가게 되니까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인지는 약간 퀘스천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좀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쉬운 함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의심이 되는 거고 이 함수가 어렵다 보면은 이 방법이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아, 방법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경사관법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여기서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 주시고요. 그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요. 그 뭐야 처음에 계산을 하실 때 그 x에 xn 플러스 1은 xn 마이너스 0.1 곱하기 2x 이렇게 됐는데 어 이게 그러니까는 전제로 x 0은 2라는 그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xn은 2라고요? 그러니까 x 0은 2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시작점이 이렇게 주어져야 저희가 일반적인 식을 세울 것이고 경사관법의 특징은 특정 점에서 출발해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부분은 저희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택을 또 잘해야 돼요. 좋은 시작점에서 출발해야 최소값이 잘 나옵니다. 선택도 중요하고 에타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초기값하고 에타는 저희가 선택하는 부분인데 예, 이것이 결정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항 이제까지 저희가 한 내용이 어, 보면 알겠지만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동을 하는 건데 그 다음 항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화식을 찾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점화식을 찾는데 미분을 이용해서 점화식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수열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항하고 에타를 결정해서 그 다음 프로세스를 완성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에 답이 됐나요? 네.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뭐야, 2에서 계속 0.8을 공비로 곱하는 게 이제, 뭐야, x0은 2라는 거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예.
제가 그거를 전제로 깔고 갔는지 잘 몰라서 헷갈렸는데, 예. 네. 자, 그래서 경사화강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위치하고 에타는 주로 문제 상황에서는 주어집니다만, 현실에서는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 하고, 어느 정도 보폭으로 이동해야 될지는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거지만, 그 관계식은 이미 수학적으로는 완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수열입니다. 지금 있는 위치에서 그 다음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미분을 통해서 찾은 것이고요. 이게 다 수열의 극한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예제 1번은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미분에서 EX가 나왔으니까, n 더하기 2랑은 n항에다가 보폭을 0.1 이건 주어진 거죠. 그리고 미분계수에 xn을 집어넣은 거, n번째 항을 집어넣은 거이니까 결국은 0.8 곱하기 xn이 된다라는 것이고, 일반항을 구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2라고 하는 게 x0죠, 실은. x0 곱하기 0.8의 n승인데 x0가 2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0.8씩 줄어들면서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무한번 반복하면은 최소값으로 추정되는 x는 0에 도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2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에타를 좀 작게 잡은 바람에 0.1로 잡는 바람에 과정이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약점이 좀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냥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는 게 지금은 더 빠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죠. f가 있고 에타가 있고 초기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한번 직접 구해보시죠. 요거는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 여기 답이 잘 풀었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예, 여기 뭐 제시가 돼 있어가지고. 아, 예. 근데 풀면서 조금 궁금한 게 예. 생기네요. 그러면 같이 일단 한번 풀어보고요. 예, 그다음에 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경사하강법은 현재 위치에서 그 다음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위치를 xn 더하기 1이라고 놨고, 그 전 위치를 xn이라고 놨죠.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가느냐인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학습률 0.5를 곱한 상태에서 f 프라임 xn입니다. xn에서의 미분계수의 반대 방향으로 0.5만큼의 크기로 이동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 다음 항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항에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것의 반대 방향으로 보폭 0.5만큼 이동하면은 그 다음 위치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음, 자, 그럼 여기다 식이 세워져 있으니까 미분해서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분했더니 2x 더하기 4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2xn 더하기 4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xn 빼기 xn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될 텐데. 아, 예, 신기하게도 이렇게 나왔네요. 빼기 2죠. 그래서 xn 더하기 1이 바로 2가 나오면서 끝납니다. 그죠? 2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2로 끝내는 게 맞긴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요. x 더하기 2에 제곱 더하기 1이 나오니까 최소값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1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사법을 쓰지 않고 바로 알 수 있는 최소값인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잖아요. 근데 이건 딱 마침 거기에 맞게 돼 있어서 그냥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더 이상 변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그냥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이너스 2를 넣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xn 더하기 x0가 4였는데 x0를 쓸 여지가 없죠, 그냥. xn 더하기에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xn 더하기 2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0.5에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더하기 4가 되죠. 이 0이 돼 버려서 결국 마이너스 2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에 한번 도달하면. 예, 그래서 어, 여기는 신기하게도 학습률이 잘 조절이 돼서 그냥 최소값으로 한 방에 바로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이상한 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최종적으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뭔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n 플러스 1과 xn의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 xn은, xn하고 xn 플러스 1은 도대체 뭘 뜻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도요. X에는 현재 위치입니다. 문제, 이거는 그 다음 위치예요. 현재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만큼 갈지를 결정해주면 그 다음 위치가 나온다는 거죠. 아, 예.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이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위치에서 방향과 방향과 보폭을 폭을 결정해서 결정하면? 해주면 그 다음 위치가 나오는 거죠. 아, 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예. 이거를 외우려고 마음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해하라고 아, 얘기하는 그렇군요. 네. 거니까요. 예. 이해가 이렇게 되면은 방향은 이제 기울기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이제 최소값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가장 가파른 기울기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거고 얼만큼의 크기, 학습률의 크기만큼으로 가서 그 다음 위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식에다 쉽게, 예.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xn이 들어간 거는 현재 위치하고 xn 플러스 1은 미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이 공식의 전체 뜻은,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부폭으로, 내려가면 다음 위치가 나온다라는 그건가요? 그렇죠. 예, 아,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수학이란 게 언어잖아요. 기호를 쓰고 있을 뿐이지 그 기호가 의미하는 바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말로 풀었으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호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호를 보니까. 그래서 기호에서 탈출할 줄 알아야 수학을 좀 잘하게 됩니다. 아, 네. 기호가 언어의 일부라는 것을 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예. 그러면 뭐 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는 다들 이해되셨나요? 아,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포지션에서 뭘 더하고 빼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가는지 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시, 수열입니다, 수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위치를 xn, 다음 위치를 xn 더하기 1로는 수열이에요. 그리고 수열의 점화식을 만드는 겁니다. 수열의 점화식인데 그 미분 계수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나온 식까지 해서 저희가 풀 수 있는 수열식이 나올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풀 수 있는 수열식들이 나와 있으니까 두 수열의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극한값, 최종적으로
도달 위치가 나오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어렴풋이 다 이해는 된 것 같아요? 네, 어렴풋이 좀 이해는 됐어요. 예. 김재훈 선생님 아까 좀 이상하다는 예, 거, 그, 예, 일단 점화식이잖아요. 예, 예. 지금, 이, 그, 이제, 예, 경사관법으로 예, 만든 예, 거죠. 예, 점화식으로. 경사법 공식이랄까? 예, 그게 이제 점화식인데, 예, 예, 이, 일단,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해법에서는 좀 예, 궁금했던 게, 예, 그러면은 이게 그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풀면은 fx 가지고 그래프적인 이해를 하면 금방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점화식을 세웠을 때 예, 그럼 x1, x2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계속 마이너스 2가 나왔다라는 게 예. 그게 어떤 아, 의미일까요? 그거 제가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xn 더하기라고 xn 간의 관계식을 저희가 찾으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게 지워져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xn 더하기 그냥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끝나요. 네네. n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멈춰졌다라고 바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거 그 다음 항을 구해보는 거예요. xn 더하기 2를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xn 더하기 2를 넣고요. 여기다 f 프라임 xn 더하기 2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xn 더하기는 마이너스 2였고요. 0.5에 이 부분 2xn 더하기 더하기 4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 마이너스 4 더하기 4가 돼버립니다. 이게 또 0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 항을 구했더니 또 마이너스 2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도달한 이상 그 다음 항을 구해도 여전히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라는 거죠. 여기가 0이 돼서 이 부분이 싹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2에 들어온 이상 탈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항들이 계속 마이너스 2니까 그 마이너스 2에 도달했고 여기가 최소값이구나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의 위치는 결국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어디로 가냐. 요게 이제 최소값이 되는 x 위치거든요. 요거를 무한번 반복했을 때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서 거기가 이제 최소 위치가 되는 x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되풀이해서 계속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다라고 저희가 해석한다는 거죠. 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번째 문제 약간 더 식을 복잡하게 만들고 학습률을 좀 변화를 주고 초기값도 좀 변화를 줬더니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최소값이 나오는 경우도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걸 만들려면 이 최소값을 시작하는 처음 위치하고 학습률을 어떻게 잡느냐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 결정은 누가 해줬는지 몰라도 지금은 잘해줬지만 저희가 나중에 해야 된단 말이죠.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서 최소화강법을 쓸 텐데 그때는 어디서 출발해야 되고 보폭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지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가 경험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좋을지는 굉장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변수가 또 생길 거고요. 요게 나중에 이제 경사관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계학습법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두 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생긴다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밝혀냅니다. 그래서 항상 AI가 항상 옳은 답만 주질 않는 게 알고리즘적으로 이미 이런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예, 뭐 이 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은 되셨죠? 네. 예. 자, 그럼 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뭐, 뭐 제가 푼 거 그냥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X1이 마이너스 2가 바로 나왔다는 거 저희가 봤고요. 그 다음에 X2도 또 계산했더니 또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단 한 번의 업데이트로 최소값에 도달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에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성패를 결정한다. 에타가 너무 작으면은 좀 안정적이겠지만 수렴이 매우 느릴 것이고요. 적당해야 되고 너무 크면 점프해가지고 최소값을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다.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적당하다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봐야 한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결국.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에타 얘기만 하지만 초기 값도 중요합니다. 에타하고 초기 값. 초기 값이요. 초기 값 x0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역시 경사하강법의 성패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조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거 뭐 말씀드린 거고, 실제 딥러닝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너무 크게 잡으면 에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0.001에서 0.000의 수준. 굉장히 작죠? 근데 기계들은 계산을 수없이 빨리 반복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도 좀 안정적으로 바바바바바박 이동하면서 최소값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학습률이나 초기값에 따라서 역시 발산하는 예가 생기는데요. 방금 전에 봤던 x의 제곱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x는 0에서 나온다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학습률을 1로 잡아주고 나서 어, 초기값을 뭐로 잡을까? 2로 잡으면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xn 더하기 1이 xn에다가 이 미분한 게 2x니까 지금 에타를 1로 잡았죠. 1 곱하기 f 프라임이니까 2xn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마이너스 xn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화시키면 xn은 초기 값이 뭐겠죠? x0에다가 마이너스 1을 n번 곱한 것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점화식을 찾고 일반항을 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진동 수열이 된다는 거죠, 이게. 초기 값에다가. 예, 그래서 학습률을 이렇게 크게 잡아버리면 그냥 X0가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예가 생깁니다. 기계학습의 문제인 거죠. 경사하관법의 또 다른 문제가 바로 학습률을 잘못 조정해서 무한 루프가 생겨버린다, 왔다 갔다 하다 끝나버린다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AI가 좀 굉장히 불완전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항상 믿을 수가 없는 게 이런 빵꾸들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적으로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생길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학습률에 따라서 뭐 이동하는 게 방금 전에 본 1일 때는 왔다 갔다 하고 0점이라고 0.00일일 때를 비교하고 있는데 너무 느리고 여기는 적당하다고 표현됐지만 이것도 실은 빠르진 않습니다.
얘는 너무 커서 진동하는 에러가 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멀티 버라이어블, 그러니까 다변수에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 일변수인 함수에서 봤고요. 이제 이변수 함수로 바뀌면은 이 도함수가 이제 그레디언트로 바뀌고 이 xn이 세타 n으로 바뀌는데 세타 n은 이제 좌표입니다. xn, yn을 이렇게 줄여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변수 하나일 때는 요 식으로 했는데 변수 여러 개일 때는 요거 미분한 게 이제 그레디언트로 바뀌는 거, 그리고 요것들이 좌표로 바뀝니다. 벡터로 바뀌어요.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요것도 문제를 한번 보면서, 근데 기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차원이 2차원으로 늘어났다 정도로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변수 경사하강법을 드디어 2차원 함수에서 한번 해볼 건데요. 초기값을 2,2로 주고 에타를 0.25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함수. 어, 이거를 대개는 제시라고 놓거든요. 제축에 있으니까 젯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식입니다. 이 곡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젯을 하나 딱 고정해 놓으면은 원이 나옵니다. 뭐 젯이 1일 때는 원이 나오고 젯이 2일 때 또 원이 나오고 이렇게 생겼겠죠,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포물 어 포물 곡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포물 곡면 형태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함수인데 최소값은 딱 보기에도 0,0이죠. 0,0일 때 최소값 나온다는 거 눈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뭐 그건데 그게 아니고 경사하강법으로 또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번엔 xn 더하기 1, yn 더하기 1은 하고 xn, yn에서 출발해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에타가 0.25죠. 0.25만큼 빼주면 된다.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요점에서의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0.25의 보폭만큼 가면 그 다음 위치가 나온다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 요거 식이 세워졌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먼저 구해보죠. 자, 그레디언트를 구하려면은 x 편미분하면 2x 나오죠. 암산했습니다. y 편미분하면 2y죠. 요건 그냥 자동으로 암산이 되니까 이 부분에는 2배의 xn, yn이 들어갑니다. 그럼 0.25하고 2를 곱했으니까 0.5로 바뀌죠. 그러면 암산해서 결과를 딱 놓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n, yn은 0.5 곱하기 xn, yn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뭐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xn 수열을 분리해 보면 xn 더하기 1은 2분의 1 xn이니까 xn은 2분의 1의 n승 곱하기 x0, 그리고 yn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항 이렇게 바로 만드실 수 있죠. 너무 빨랐나요? 자, 이 점화식이 나왔잖아요. 지금 점화식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x끼리 y끼리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면 됩니다. xn 더하기 1은 2분의 1 xn이니까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죠. 그래서 2분의 1의 n승의 x제로라고 쓸 수 있겠고 y도 마찬가지니까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극한 보내면 되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xn은 0으로 가고 yn도 0으로 가죠. 그래서 0,0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하관법의 결과는 결국 0,0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림을 봤을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0,0이 최소가 나올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식으로 해도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이상한 거 질문 부탁드립니다. 김자비 학생은 다 이해됐나요? 아직이요. 어느 부분이 좀 어렵습니까? 수열 푸는 부분이 어렵습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그 각 변수별로, 그러니까 각 x와 y로 이걸 편미분을 한 건가요? 처음 단계가? 아, 그렇죠. 예, 그레디언트가 이제 편미분을 한 분모하는 거.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이제 이 에타 0.25를 갖다가 각각에 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각각을 곱했는데 그걸로 이제 일반항을 만든 그 일반항이 이해가 안 가요. 예. 그 부분이 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등비 수열이 이해가 안 가는 건가요, 지금? 등비 수열은 이해가 가는데 그 등비 수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기서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새로운 식은 전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식은 이거예요, 이거. 한 변수일 때 식을 두 변수 이상으로 확장한 거고, 네, 이 조함수 예, 대신에 그레디언트를 넣는 거가 다르고, 요것들을 좌표예요, 좌표. 세타라고 돼 네, 있지만 xn, yn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식에다 그냥 집어넣은 거죠.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0.25를 갖다가 0.25에다가 그레디언트 f의 xn, yn인데 그레디언트 f가 ex, ey니까 여기다가 xn, yn을 각자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죠. 네. 여기다 0.25를 곱해서 0.5가 된 겁니다. 저런 빼서 프로그레스가 0.5가 된 거예요. 있었구나. 예. 예. 이해됐습니까, 이제? 네, 이제 드디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등비수열로 이제 그래서 0.5를 치환을 하면 2분의 1이니까는 2분의 1을 공비로 삼아갖고 x 편미분 값을 이제 변수로 만들어서 xn을 세우고, 그 다음에 y 편미분 값에다가 공비인 2분의 1 n을 n승을 곱해갖고 그 y 편미분의 변수 값을 세우고, 그렇게 일반항을 만든 거죠. 그렇죠. 이 편미분은 여기서 끝났고, 저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좌표의 관계식, 점화식을 찾는 거죠. xn 네. 더하기 1은 2분의 1 xn이고 yn 더하기 1도 2분의 1 yn이니까 바로 일반항을 구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극한 보내면은 둘 다 0으로 간다 해서 최소값은 00이다. 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김재건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혹시 뭐 이상하거나 이해 안 되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아니, 요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령이 똑같은데 차원을 올렸을 때 생기는 일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1차원일 때 연습을 했고 지금은 2차원을 연습한 거거든요. 똑같은데 모양이 좀 달라졌죠. 이게 좌표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X좌표끼리 Y좌표끼리의 관계식으로 바꿔치기 해서 각각의 일반항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 예, 이런 것을 이제 점열이라고 부릅니다. 수열들의 순서상들이 어떤 점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열이라고도 하고요. 점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겁니다. 그게 이제 차원을 올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잠깐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레디언트는 편미분 두 개 순서쌍이고 이거 합쳐가지고 xn,yn을 따로따로 식으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거 체크하고 그리고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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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서 원점으로 간다라는 거 뭐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이런 경사광법을 반복해서 최소값에 도달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해내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미분을 하면 안 되도록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을 다룰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소값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현실이라는 어떤 것과 모델링의 차이를 최소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데 저희가 모델링한 어떤 식을 만들잖아요. 그것들의 값의 차이가 최소가 될 때가 바로 최적으로 모델링을 잘했다 혹은 현실을 반영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해치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점점 저희 근사할 수 있는 어떤 기계적인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AI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실과 가장 가까워지는 모델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그림은 다 이해되시죠? 예. 네. 저희가 지금 대학 미분으로 들어왔던 이유가 바로 이거 AI의 형성 원리, 어떤 식의 알고리즘으로 정말 현실을 모방하고 있는지의 가장 근본적인 논리가 이 경사강법이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까지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원한 결론이 나온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다시 요약을 하자면 요식 어, 프로그래밍에서는 xn 더하기 xn이라는 거 안 쓰고 똑같은 세타라는 식을 쓰죠. 세타는 세타 빼기 에타의 어, 나블라 J 세타. J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모델링의 어떤 함수식이 되겠고 그것의 나블라 어떤 편미분 값들 그레디언트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선 손실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손실함수는 모델의 예측이 실제 값과 얼마나 다른지라는 함수죠. 실제 값과 모델의 차이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0이 되는 경로를 찾아낸다면은 현실을 잘 모방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실함수라고 제2 세트를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미분을 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하는데 자동 미분으로 계산한다. 파이토치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이 복잡한 이름을 가진 이 이름들이 이제 미분을 계산하는 어떤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폭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AI 개발자들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모델이 얼마나 현실을 잘 반영하는지를 잘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결정하는 게 또 이제 AI 모델링하는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GPT-4가 약 1.8조 개의 파라미터들을 쓴다. 1.8조 개의 항을 가진 순서쌍을 이렇게 미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큰 그 모델이죠. 예. 그래서 이제 대개는 학습을 몇 번 하냐? 뭐 무한번 하겠죠. 뭐 될 때까지 하는 건데 이 업데이트를 수십억 번 반복하고 있다. 이걸 학습 일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처리를 하니까 뭐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죠, 이게. 예. 자, 그래서 요것만 조금 더 마무리하고 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경사관법을 개선한 다양한 변형 알고리즘이 실제 AI 모델에 쓰인다. 기본 SGD, 교육력 간단한 모델을 쓰고 모멘텀이라는 놈이 있고 아다그라드라는 게 있다. 뭐 요거는 저도 잘 모르는 것들인데 하여튼 그 원리는 단순하지만 요거 약간 변형들을 하겠죠. 나름대로 이제 상황에 맞게 저거를 그대로 다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테니까 적당히 변형한 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분야에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모든 변형은 그 경사강법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할 거 세 가지라고 적어놨는데 실은 처음 얘기했던 요 식이 외울 필요 없다는 말씀 드렸어요. 현재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해서 다음 위치에 도달한다라는 식을 적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그냥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한 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국 학생 역시 칼같이 시간을 지키시죠? 예. 예, 좋습니다. 지금 내용이 좀 어떤가요? 많이 어렵나요? 많이 어렵진 않고 지금 서서히 감을 잡아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을 항상 보면은 약간 초반에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뭔 말을 하는지가, 근데 이제 다시 제가 외웠던 공식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면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예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그것들이 완벽하게 어떻게 실전에서 작용되는지, 그거가 이제 삼박자가 갖춰지는 그런 단계들을 항상 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은 되게 어려운데 나중에 가면 난이도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다가 확 나중에 가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지금은 중반쯤이니까는 한 난이도가 반으로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나는 그 어려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본인의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는 처음 하는 내용이어서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뭐 고등학교 과정에도 나와 있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처음 보는 거라는 거는 확실한 내용인데, 어, 이거를 아까도 xn 더하기의 관계를 현재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해서 다음 위치가 된다라고 문장으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저희가 보는 건 수식이기 때문에 그 문장이 처음에는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음미해서 자기만의 그 수식이 갖고 있는 문장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으면은 외울 필요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일 수 있다. 수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수학은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의외로 외워야 될 것 같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다른 암기 과목들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다라는 거예요. 외울 게 별로 없는데 그 기억한 거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수만 가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또 수학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언어다. 그 언어를 내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좀 어렵겠지만, 예, 네, 뭐 그게 다 이해를 하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예. 예. 자, 문제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X제곱은 저희가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데, 뭐, 학습률의 조건을 한번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값하고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수렴을 바로 하거나 진동하거나 무한대로 발산할 에타 값의 조건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시죠.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같이 하겠습니다. 예. 예, 어,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경사하강법 공식 xn 더하기 1은 xn에서 에타가 뭔지 모르니까 에타를 적고요. 미분하면 EX니까 EX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 1 빼기 2 에타의 X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네, 자, 그리고 이게 점화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등비수열이고요. 일단 여기서 바로 XN을 구하겠습니다. XN은 그렇다면 X제로 곱하기 1 빼기 2 에타의 N승이라고 적어둘 수가 있겠죠. 이게 공비니까 공비의 n승 형태가 되겠고 첫 번째 항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 공식이 a에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 빼기 1승인데요.
첫 번째 항이 A1이었잖아요. 네, A0를 쓰게 되면은 항이 하나 늘어나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쓰는 공식은 여기가 A1이고요. 지금은 제로를 쓰기 때문에 n승으로 바뀝니다. 여기 하나씩 늘어난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의 수렴할 조건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면, 자, 이것이 공비가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작아지면은 0으로 수렴하는 거죠. 네. 그래서 1 빼기 2 에타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면은 수렴하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 에타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고, 에타 자체는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수렴할 조건이 됩니다. 진동할 조건은 그리고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여기 수렴하죠. 여기 1은 이렇게 포함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등호 넣고요. 진동할 조건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1 빼기 2 에타가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에타가 1이면 되겠네요. 무한대로 발산할 조건은 얘네 둘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n이 에타가 0보다 작거나 에타가 1보다 크다. 그래서 결국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구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또 질문 주시고요. 김재원 선생님은 어디까지 그러면 진행하셨습니까? 요 잘 식은 좀, 못했어요. 이 식은 정리하셨나요, 이렇게? 아니요. 예. 여기까지는 구하셨나요, 그러면? 예, 예. 예. 이 점화식을 구하고 나서 이전항에다 뭔가를 곱해서 다항이 나왔으니까 등비수열이다라고 판단하시고,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첫 번째 항에다가 뭐 공비를 거듭 곱해가지고 n번 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또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결국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구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수학하고 딱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갑자기 고등학교 문제를 푸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김자비 학생도 다 됐나요? 아, 네. 이제 드디어 약간 메커니즘 이해가 간달까요? 네. 아, 예. 그 푸는 과정이, 예. 그러니까 미리 먼저 등차나 등비 수열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예, 시작을 한다는 사실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개념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먼저 하는 거죠.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초기값을 대입한다. 뭐 이런 순서입니다, 지금. 네. 예,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가도 될까요? 네. 예. 자, 어,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뭐 이렇게 일반항이 정리가 되고 수렴 진동 발산 조건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깜빡 놓쳤네요. 에타가 0보다 크므로 에타가 0보다 크도록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내려가는 방향이 반대가 되면 안 되니까 0보다 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거 제가 깜빡 빠뜨렸네요. 학습률은 0보다 큰 방향이 돼야 최소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바뀌질 않으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에타가 아니라 초기값의 영향을 한번 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또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은 제가 풀고, 너무 쉬운 거 제가 풀고, 2번, 3번은 한 문제씩 좀 부탁을 드리고, 4번도 뭐 제가 왜 그럴까요? 예, 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제가 볼게요. 이건 너무 쉬워서 죄송합니다. 자, 극점을 모두 구하라고 했는데, 뭐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아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면 4x 3승 빼기 4x가 되니까 4x로 묶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0이 되는 값이 바로 극점 후보들이죠. 그래서 0하고 풀마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x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잠깐 표현해 보면은 저거 인수분해가 바로 되잖아요. 이거 x 제곱으로 묶고 x 제곱 빼기 2니까 0하고 풀마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래서 0하고 풀마 루트 2를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생긴 사차함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눈으로 딱 봐도 이제 극점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0에서 극점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래프 개형은 대략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1번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2번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김자배 학생 한번 해보죠. 야, 이제 드디어 메커니즘을 좀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그런 거죠. 예, 초기값이 예, 초기값이 0.3이고 예, 그다음에 학습률이 이제 0.2고 예. 미분값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하느냐면은 있죠. 예. 그 맞다. 미분값은 이제 여기 있는데 어 그러니까 미분식은 이제 도함수 같은 경우에는 4x 3승 마이너스 4x가 되니까는 여기다가 이제 어 그 초기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1.09인가 뭐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적용을 시켜갖고 x1의 값을 구하면 0.3 마이너스 0.2 곱하기 1.092는 이제 아씨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값을 못 구했어요. 일단 이렇게 식이 나왔는데 아, 복잡해서. 그렇군요. 이게 계산이 좀 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x2를 계산하는데 x 0.3에서 빼, 그리고 제가 그 예, 두 번째 반복을 해야 하는데, 이 두 번째 반복 같은 경우에도 메커니즘이 비슷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똑같은 식이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의 x1의 값을 갖다가, 이제 그 도함수에다 넣어갖고, 이 도함수 결과값을 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또다시 x2의 그 이 경사값 픽에다 넣으면은 또다시 값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되네요. f 프라임 0.3이.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계산이 좀 번거로운 이런 문제를 드려가지고 값을 계산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한 이게 적어도 한 번만 적용하는 걸로 고치겠습니다. 이게 두 번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소수점 몇 제짜리까지 떨어지는 거지. 예, 이게 너무 계산이 복잡하네요. 그래서 X번은 요거는 계산됐죠?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x1 같은 경우는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0.5184가 나왔는데요. 0.5184. 5184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약간 복잡하지만 어쨌든 미분한 값에다가 f 프라임 0.3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092가 나오고요. 그것을 가지고 경사가법 식에다 집어넣어주면 x1은 x0 빼기 0.2 곱하기 마이너스 1.092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곱한 결과가 0.2184니까 더해서 0.5184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깨달았네요. 예, 좋습니다. 그럼 김재훈 선생님 3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3번 아직 못 풀었는데요. 네,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두 번 하기에는 너무 숫자들이 커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경사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식은 예, 아까처럼 미분값은 똑같고요. 예, 그다음에 에타 값이 0.2 똑같고 네, 어, 거기서 초기값이 마이너스 0.3가 네. x의 어, F 프라임 마이너스 이- 0.3이 1.092가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1.092. 예. 왜냐하면 요거랑 값만 딱 달라지면 네, F로 바뀌니까요. 예. 마이너스 0, 아, 0.2 예. 하고 그다음에 초기값이 마이너스 저기니까 0.3이죠. 마이너스 0.3이니까 예.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곱하기 1.092네요. 예. 0.2184가 나옵니다. 이게 뒤에가 마이너스. 아까랑 똑같아요. 부호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주면은, 어, 네, 마이너스 0.5184 나오시죠? 네, 예.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보시면은, 이 도함수가 지금 홀함수여서 부호가 달랐지만 그냥 함수값도 부호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2번에 구했던 결과에다가 마이너스만 그냥 붙이면은 이게 또 답이 나옵니다. 그대로. 음, 2번하고 3번이 실은 똑같은 문제인데 부호만 다른 겁니다. 결국.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을 보실게요. 여기. 원래 F가 이렇게 돼 있는데 초기 값이 0.3에서 출발하는 게 있고 마이너스 0.3에 출발하는 게 있는데 좌우 대칭이니까 이 결과적으로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사관법을 적용해서 그 다음 값이 부호만 다르고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5184가 3번은 나오고요. 이 두 결과를 해석해야 되는데 뭐 그림을 보시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좌우 대칭이라는 거,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률이 똑같고 초기 값의 부호만 다르면은 결과 값의 부호도 다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극한 값이 결국은 이 1루 또는 마이너스 1루 수렴하겠죠. 그래서 네, 초기 값을 0.3으로 두고 있으면 극한 값은 x는 1루 갈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역시 마이너스 1로 갈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를 보고 나서 이것의 개형을 먼저 좀 그려 놓으시면은 이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스스로가 이제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이런 관계에 있고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그림 먼저 그려놓고 보시면 2번은 여기서 출발해서 쭈루룩 가서 일로 가는 코스로 가는 문제가 될 것 같고 3번은 부호만 반대의 확습률이 똑같기 때문에 좌우대칭 함수니까 결국 이쪽으로 가서 쭈루룩 가서 마이너스 1로 끝나겠구나라는 게 계산하지 않아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럴 거라고 예측이 되고 그래서 결과값은 좌우대칭이므로 부호만 다른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함수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짝함수라고 부르는 좌우 대칭형 함수, y축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경사광법의 어떤 초기 값이나 학습률을 잘 조절해서
대칭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또 질문 주시고요. 일단 계산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셨을 텐데, 어쨌든 논리는 좀 단순한 편이고, 문제는 대칭성을 보면서 큰 그림을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시계만 매몰돼서 문제를 자꾸 풀게 되면요. 이해는 안 되는데 계산은 나와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히 이런 어떤 해석을 하게 되는 입장에서 문제를 좀 볼 때는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그려놓고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선생님 혹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해는 되는데, 예, 이게 그래프적으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가, 그러니까 예, X1이 각각 이제 예, 대칭적으로 예, 0.5184가 나오고, 예, 마이너스 0.5184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래프상에 그 어디에 매칭이 되는 거죠? 값이? 0.518사라면은 요 정도 1보다 작은 0.5 정도에 있는 거죠. X가 여기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한 스텝만 한 거니까 지금은. 예, 예. 한 스텝만 한 거니까요. 예. 그래서 스텝을 하나 예를 더 했으면 들어서 아마 옆으로, 예, 조금 더 가 예, 있을 예, 겁니다. 더 이동되고 예, 그 다음에 결국은 예, 1까지 간다. 예. 이런 얘기네요. 일로 지금 갈 것이다라고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저희는 안 예, 해봤지만. 예.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방향 똑같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마이너스 이쯤까지 1로 갈 간다. 거다. 예.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식의 대칭성, 지금 짝수 차수기 때문에 어, 우함수, 짝함수, y축 대칭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게 근사값, 그러니까 경사각법을 쓸 때도 이 그래프 특성을 벗어나지 못할 테니까 이거 계산하지 않고도 3번은 저희가 충분히 예측이 된다. 2번만 풀었으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대략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깔끔한 그래프 개형이 있고요. 도함수가 이제 마이너스 0, 1에서 극점이 나온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어서, 여기 계산들이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예, 1차만 하는 건데 2차까지 괜히 해가지고, 예. 자, 그러면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AI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경사관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현재 위치의 기울기, 국소 정보만 가지고 쭉쭉쭉 이동하면서 최소값을 찾아 나가는 어떤 알고리즘인데요. 이렇게 지형을 전혀 모른 채 현재의 정보만 이용하는 전략이 정말 최선일까? 어떤 상황에서 실패할 수 있을지, 그 실패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미 다 말씀을 조금 드려버려가지고 아마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냥 바로 답으로 갈까요? 아니면 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베타 값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예, 에타 값을, 그게 수렴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앞쪽에서 문제 풀 진동하거나, 때 예, 예, 배산하는 경우도 있죠. 발산하게 설정을 하거나 예, 예,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진동하게. 예, 맞습니다. 근데 에타 값의 설정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김자배 학생도 뭐 하나 얘기를 하죠. 어떤 한계가 있죠? 이를테면은 그 뭐야, 그니까
초기 값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초기 값을 완전히 잘못 설정해서 에타 값을 신중하게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수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막 맴돌 수도 있고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초기 값 설정 문제도요. 예. 좋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자면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만약 초기 값을 이 극점에다 잡아버리면요. 얘가 탈출을 못 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자기 자신 나오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와서 얘가 최소값인데 국소 최소값에 머무는 것으로 답을 내고 끝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뭐 에타값 설정과 초기값 설정이 같이 어우러져서 잘못된 위치에서 출발하면은 이 최소값에 도달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 진짜 최소값이 아니고 국소 최소값에 머물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평한 구간에 들어오면요,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프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이상한 형태의 그래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평평한 구간에 들어오면은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울기가 0이 나와 버려가지고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평평한 구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안장점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면 증가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말한장처럼 생긴 어떤 그 곡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말한장의 특징이 여기가 최소값이기도 하고 최대값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점 만나면은 이 최대 최소가 판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멈추는 문제, 이 안장점 문제라고 하는데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 최소값이나 진동 발산 문제, 안장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값을 찾는 게 목적이지만 실패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사강법이 에러가 만들어지는 구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저희가 늘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뭐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국소 최소값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최소값은 여기 있는데 국소적인 최소값에 머물고 끝날 수가 있을 수 있고 평평한 구간에서는 이제 이동할 수가 없다. 기울기 자체가 0으로 나와 버려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요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데 멈춰버린다는 거. 그리고 안장점은 이 기울기가 0이 나오지만 최소값이 아니고 양옆에도 낮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잘못된 최소 정보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가 있을 때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도 또 정리하자면 기울기를 따라서 한 걸음씩 내려가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가 됐다. 그래서 이 공식 세타 다음 세타 n 더하기 1은 세타 n에서 방향과 걸음수를 빼줌으로써 다음에 도달한다라는 어떤 요 경사관법 공식. 이게 좀 단순하지만 참 응용력이 크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그래서 뭐 AI의 학습 원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요 정도로 해서 어, 경사관법을 마치고 다음 주제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새로운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빨리 나갈 수가 없네요. 좀 문제도 몇 개 좀 풀어야 되고, 어, 익지 않은 개념들 하나를 가지고 뭐 한 시간 만에 문제까지 다 풀고 넘어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수업도 좀 마무리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자비 학생부터 시작할까요? 예. 어, 어, 그 뭐야.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선생님 수업을 처음에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처음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갈 때까지 아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해라든가, 혹은 어떻게 심지어 돌아가는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전혀 개념이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태도들을 점검을 하고 제 자신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러니까 공식이라든가 그런 공리들을 대하는 태도를 좀 점검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초반엔 이해가 안 되더라 할지라도 계속된 질문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예시들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해 주시는 그 삼박자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수업에 끝나고 나서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약간 안정적인 흐름에 들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어, 지금으로부터 이번 수업으로부터 한 두 번째 수업 전 그러니까 한 어, 3주 전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되기 시작해서 처음엔 왜 그런지 잘 몰랐는데 예. 이번 수업을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페이스를 좀 이어가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분 앞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일정상 적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적분 수업이 더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갈수록 이제 이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좋고요. 지금 뭐 대학 수학이라서 실은 뭐 학교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아마도 또 같은 수학이기 때문에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게 있을 겁니다. 예, 아주 오늘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럼 김재현 선생님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좀 생기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오류가 생기는지는 좀 이해가 됐는데, 이 알고리즘을 설정하고, 거기서 이제 결국은 그 초기값하고 에타값의 이제 중간값. 그 예. 설정에 따라서 이게 충분히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그 바둑이 있었잖아요. 아, 예, 예. 카타고하고 예, 예. 신진서 예. 구단하고 그런데 상당히 이제 그게 그 진화를 한 거예요. 알파고 그렇죠. 이후에도. 예, 예. 그거는 그거 에타 값을 다루는 그리고 초기 값을 설정하는 사람의 노하우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아, 그거는 저도 그쪽 알고리즘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어서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알파고하고 카타고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제 고수 바둑 기보들을 중심으로 학습을 했고, 음, 카타고는 그런 정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둑 룰만 주고 처음부터 스스로 학습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알파고도 굉장한 수준이었는데, 카타고는 인간의 어떤 뭐 편차라고 할까요? 그 인간 고수들이 가진 어떤 한계를 애초에 지워버리고 맨 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더 놀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음, 그게 이제 어 바둑이라는 게 어떤 제한된 상황 안에서 경우의 수라는 게 무한대 가깝지만 실은 다 셀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습이 하드웨어들이 좋아지면서 좀 많이 가능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두접 젖바둑에서도 실수가 있었다라고 이세돌 구단이 또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하더라고요. 세 번째 대국에서 카타고에 실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AI가 완전 무결하진 않지만 거의 완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는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저도 좀 들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네. 카타고긴 하지만 오류가 아직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성격을 주면
예, 그렇게 반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예를 들어서 예, 그 싸움에 모든 싸움에 이기는 방향으로 해라라든지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예, 수비에 강하게 하라 그러면은 이제 예, 그렇게 이제 그 수를 두고 그렇게 예, 한다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그쪽 뭐 동네 뭐 AI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예, 무조건 이기는 게 목표인 AI가 있고요. 딱 이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집 차로 이기는 게 목표인 또 AI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적당히 자기 수준을 맞춰줄 줄도 아는 이런 수준까지 이제 왔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좀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들에 대한 기술들은 제가 좀 정보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뭐 그래도 아직은 그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 여전히 좀 에러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다 정도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뭐 다룬 부분은 아닌데 자연어 처리도 벡터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도 이제 방향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이런 비슷한 원리일까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경사강법이라고 하는 게 현실 데이터가 이제 뭐 진실이라고 치고요. 거기에 가장 근사하게 되는 모델링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음, 그것과의 차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 네, 거기 돼 있죠. 때문에 예, 네, 그 설정된 파라미터 수를 엄청나게 늘려서 예를 들어 이제 좌표 평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어서 마치 평면과 똑같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상태에서 그 각각의 지점들에서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좌표 사이의 간격이 있을 때마다 오차는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벡터화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수많은 파라미터들을 순서상화해서 그것의 연산을 행렬로 처리한다라는 것인데 그 어쨌든 벡터화한다라고 하는 게 이산화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현실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 이산에서 음, 연속의 그 약간의 갭 같은 거는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가까워지겠지만 완전히 똑같아지지는 않겠다라는 게 뭐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지금까지 결론이고요. 예.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예. 하여튼 오늘 그 AI 기초 어떤 논리에 대해서 좀 보시니까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되시는 느낌이신가요? 예, 어떠십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게 예, 예, 어떻게 이루어지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는데, 예, 좀, 그레이디언트 했고, 그 예, 다음에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오늘 기계학습의 아주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 예, 이걸 예, 배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기본 예. 원리. 아유, 다행입니다. 뭐 이 수업의 목표가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저도 복잡한 뭐 모델들은 전문가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모든 모델에 들어가는 가장 원초적인 알고리즘이 이런 거다라는 거 오늘 학습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은 뭐 저도 참 강의가 성공적인 거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예, 수학이 그런 점에서 놀라운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 단순한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예, 단순한 게 그, 복잡하게 쌓아 예, 올라가니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엄청난 결과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뭐 AI의 경사강법 이게 수업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이후의 응용들, 뭐 헤세 행렬하고 그 라그랑주 승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또 채소 갖고 하는데 유용한 테크닉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데도 다변수 문제들을 다룰 때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요것까지 해서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